8번째 110페이지 등단 50주년 개정판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1 제1부 한의 모닥불 해냄 1943년 전라남도 성주군 서남사에서 태어나 광주 서중학교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거쳐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70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후 왜곡된 민족사에서 개인이 처한 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소설을 집필했다. 한강 전 10권 조정래 문학이 완성한 격동의 현대사 30년 한국 근현대사를 소설문학으로 결산하는 기념비적 대작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태백산맥을 넘어 아리랑을 부르며 흘러온 한민족 근현대사 100년의 완성 한강에서 장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나십시오. 110페이지 태백산맥 범웅 내 경솔을 용서하게 자네 깊은 속 모르고 학병 나간다고 그리 타박을 했으니 자네는 큰 애국을 한 것이네. 염상진은 촌스러울 만큼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 염상진을 김범우는 허망한 마음으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가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첩보요원이 된 것을 이제 와서 딴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미군의 흉계에 걸려들지 않은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자네는 그것으로 또 한 번 커다란 애국을 한 것이네. 염상진의 말은 금방 다른 채색을 하며 상기되어 있었다. 김범우는 그대로 드러넘길 수 없는 감정의 가시가 걸림을 느꼈다. 말마다 애국하는데 괜히 과대하게 의미부여하지 말아요. 속 너글거리니까. 그리고 미군의 흉계에 걸려들지 않은 게 애국이라고 했는데 그건 또 무슨 해괴한 소리요. 김범우는 편하게 비아냥거리는 말투였다. 그는 자신의 말이 염상진의 속을 얼마나 긁을지를 잘 알고 있었다. 미국 놈들은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온 놈들이야. 염상진은 마치 구호를 외치듯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럼 우리나라를 흥하게 하려고 온 사람들이 따로 있단 말이오? 김범우는 말을 하면서 내가 왜 어린애 장난 같은 소리를 찌끄리고 있나 싶었다. 그러는 김범우의 얼굴에는 경멸적인 웃음이 드러나 있었다. 사유수의 건설만이 그 길이야. 염상진은 부르르 떠는 몸짓을 하며 마침내 깃발을 세우듯 그 말을 부르짖었다. 그런 염상진의 눈은 묘한 광채로 타오르고 입술은 웅덩 물려 있었다. 그건 이미 하나를 신념으로 선택해버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김범우는 대화의 단절을 느낌과 동시에 짙은 피로감에 쌓였다. 형용하기 어려운 서글픔이 자욱하게 가슴을 덮어왔다. 그건 하룻밤 사이에 포로 취급을 당해 잠 못 이루며 바라보았던 벽과 그 어찌할 수 없던 외로운 체념이 불러오던 서글픔이었다. 좋아요. 어떤 수혜를 따르든 그건 개인의 자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곧 민족 전체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미국이다, 소련이다,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런 정치적 태길이 아닙니다. 그건 한 민족이 국가를 세운 다음에나 필요한 생활의 방편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민족의 발견입니다. 그 단합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해요.
김범우는 이마에 돋은 식은땀을 닦으며 말을 마쳤다. 결코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던 생각이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치닫고 있는 염상진을 보자 그 말만은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네 말은 아주 그럴듯해 보여. 그러나 그건 부르주아적 환상이야.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소에 점령당한 상태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인가 이념인가 하는 것에 놀아나 민족이 서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그게 부르주아적 환상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우리에게 해방은 곧 인민혁명이야. 해방은 곧 새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고 그 시작은 인민혁명을 통한 새 나라의 건설부터네. 그런데 자넨 시대 역행적으로 쾌캐묵은 민족이나 찾고 있지 않느냔 말이야. 그렇게 속단하지 마세요. 민족이라고 하니까 핏줄만을 중시해서 어중이 떠중이 다 싸잡아서 말하는 민족인 줄 압니까? 현 시점에서 친일 반역 세력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류들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절대 다수의 민중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민족의 발견이라고 했어요. 형은 그게 바로 인민혁명 세력의 규합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 민족에는 일체의 정치성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아니, 더 확실하게 말해 그 민족 아래 모든 정치 이념들은 단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과 소련에 점령당해 있기 때문입니다. 미소는 자기네들 이익 추구를 위해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갈려 이념을 먼저 선택하면 우리 민족은 결국 분열밖에 할 게 없다 그겁니다. 그런 민족 개념이라면 내가 경솔했네. 그러나 자넨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회방꾼은 미국일 뿐인데 미국이 아무리 회방을 하려고 해도 그건 헛고생이네. 친일 반역자들을 빼놓고는 모두가 혁명 세력이고 거기다 또 소련이 있는데 미국이 무슨 수로 힘을 쓴단 말인가. 참 속 편하고 간단한 생각이군요. 형은 정말 소련이 우리의 해방과 혁명을 돕는 우리 편이라고 믿습니까? 그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린가. 일정 때부터 소련만큼 우리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관심 쓰고 도와준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과연 그럴까요? 내가 두 가지 사실만 지적해 볼게요. 첫째는 신탁 통치 결의고 둘째는 미군정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탁 통치라는 건 미국이 혼자서 결정한 일입니까? 그건 엄연히 소련이 두 개의 제국주의 국가와 나란히 앉아 작당하고 야합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장소까지 모스크바에서 우리나라를 먹이로 놓고 제국주의자들과 서로 이익을 분배하고 있는 소련의 처사가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런 소련이 어찌 우리 편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자네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소련의 전략 전술이야. 그래요? 철저한 그들의 대변자로군요.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럼 그 모순과 허유가 보일 겁니다. 자넨 생각이 너무 많이 변했구만. 미국 물을 먹어서 그런가? 비꼬지 말고 내 말 모아서 들어보세요. 둘째로 미 군정이 인공을 부인했는데 그게 미국이 현실적으로 힘을 쓰지 못해서 취한 처사입니까? 그건 곧 자기네 점령지구에서 공산주의를 부정한 것이고 혁명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래도 미국이 힘을 못 쓰는 겁니까? 그건 군정이 일방적으로 취한 만행이지 우린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당하지도 않아. 우린 그 만행을 분쇄하기 위해 계속 투쟁을 전개하고 있어. 예,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행동 통제를 받지 않는 포로로 특별 취급을 받으며 수용소에서 내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미소의 세계 전략에 관한 책들과 논평들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얻어진 것은 미국은 제국주의적 팽창주의고 소련은 그에 못지않은 공산주의적 패권주의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개의 어마어마하게 큰 발에 짓밟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과 우리 민족입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할 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끼리 이념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단합 아래 하나로 뭉치는 거라는 내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겁니다. 이게 헛소리입니까? 지름길을 두고 돌아갈 건 뭔가. 오늘 얘기로 자네가 사회주의를 버렸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확인했네. 자네 생각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허황한 것인가는 곧 알게 될 거네. 미국이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역사의 필연적인 흐름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네. 누구 말이 맞나 두고 보세. 염상진은 일어섰다. 김범우는 염상진을 올려다보았다. 염상진의 얼굴에는 노기가 서린 것 같았고 김범우의 얼굴에는 쓸쓸함만이 머물러 있었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게 어떻소? 김범우는 잠꼬대를 하듯 말했다. 김범우는 자신이 분명 잠꼬대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염상진과 함께 사회주의를 논했던 먼 기억이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은 순천 중학을, 염상진은 광주 사범을 다니며 보낸 세월이 이젠 전설처럼 먼 이야기였다. 염상진이 이대로 떠나면 그때의 오전까지 영영 두 갈래로 벌어지고 말 것 같은 어두운 예감 때문에 김범우는 엉뚱한 말을 한 것이었다. 범우, 자네 맘 내가 다 알아. 허나 나는 자네하고는 피가 다르네. 염상진은 중얼거리듯 이 말을 남기고 급히 밖으로 나가버렸다. 소화 하얀 꽃이라는 이름의 무당 116페이지 5. 조계산 순막 157페이지 6. 나라가 공산당 맹글고 지주가 빨갱이 맹근단께요 201페이지 7. 그리고 청년단 246페이지 8. 이념 이전의 인간 291페이지 9. 문딩이 가시네 팔자도 참 험하게 변했다 356페이지 10. 암약 안외 399페이지 116페이지 4. 소화 하얀 꽃이라는 이름의 무당 이 방은 정하섭은 낮은 목소리에 주저를 담았다. 그리고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뒤로 끌어당기는 그의 손은 목소리보다 조금 더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방문을 열던 소화의 동작이 일순에 멎었다. 그녀의 고개가 느리게, 아주 느리게 그에게로 돌려졌다. 그녀의 눈길이 더듬듯 그의 눈을 찾았다. 그는 의식적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런 정하섭의 마음에는 순간적으로 스쳐갔던 두려움과 의혹이 좀 더 확실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방은 다시 되풀이하는 정하섭의 의식 속에서는 그녀를 갖고자 했던 뜨거움이 한결 식어 있었다. 다 신령님 뜻인디 되레 보살피실 거구만요. 소화는 마치 무슨 주문을 외듯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전혀 억양이 느껴지지 않는 그 읊조리듯 한 말은 이상한 긴장감과 탄력으로 정하섭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두려움과 의혹을 한꺼번에 몰아내 주었다. 소화가 한 말의 의미는
그의 머리를 한순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에 정리된 그의 의식 속에는 운명이란 말이 흰 편말 위에 검은 글씨처럼 또렷하게 박혀왔다. 운명. 정하섭은 바로 눈앞의 그녀를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자신을 처음 대했을 때의 공포감이나 경계심 같은 것은 흔적도 없었다. 흐린 금음 달빛을 받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신령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준비를 다 마치기라도 한 듯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꼭 평온한만이 아니었다. 백치의 희고 허전한 얼굴이 아닌 무엇인가 분명 의미를 담고 있는데도 딱히 해석해낼 수 없는 얼굴이었다. 그녀의 난해한 얼굴 중에서 유일하게 말을 하는 것은 눈이었다. 그러나 그 눈마저도 어떤 확실한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다. 슬픔이 자욱했고 흥미하게 흔들렸고 무언가를 애써 호소하는 것 같았을 뿐이다. 왜 이 여자는 나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일까? 정하섭은 이 느낌을 물음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 흐린 달빛이 어려있는 소화의 고운 얼굴은 신비스럽게 아름다워 보였고 희디인 갈꽃의 흔들림 같은 그녀의 슬픈 눈은 그의 가슴 한복판에 모닥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의 식은 욕구는 새로운 충동으로 불붙어 올랐다. 118페이지 소화. 정하섭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자신의 소나귀에 새로운 힘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하섭은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에 놀라고 있었다. 전에는 자신의 마음 그 어느 구석에 기억되고 있었는지조차 모를 이름이었다. 그런데 막상 불러놓고 보니 전혀 생소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래고 먼 옛날부터 불러온 이름처럼 따뜻한 친숙감으로 마음에 감겨들었다. 정림이의 얼굴 위에 겹쳐지고는 하던 소화의 얼굴. 그 사춘기의 외롭게 뜨거웠던 빛 속에 소화의 이름을 남몰래 잠재웠던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무당의 딸이다. 스스로에게 일깨우며 소화의 모습을 의식 밖으로 몰아내려고 괴로워했던 그때부터 벌써 운명의 연습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정하습은 자신이 가담하고 있는 운동과는 생리가 맞지 않는 운명이라는 말에 아무런 거부감도 느끼지 않은 채 그녀가 이끄는 대로 문지방을 넘어섰다. 그녀가 아무런 주저 없이 신당의 문을 열었을 때 정하섭은 왈칵 두려움이 끼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네들이 신을 모신 방에서 그 짓을 하면 그때 끼쳐오는 두려움은 이성적 판단이나 논리적 비판으로 물리쳐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어떤 신성한 대상을 모독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소인간적인 재앙을 무서워하는 본능적 잠재의식의 발로였다. 그리고 자신을 그 방으로 이끌어가는 그녀의 태도에 불현듯 의혹이 솟았다. 이 여자가 겉모양만 처녀로 꾸몄을 뿐이지 남자를 많이 경험한 것이 아닐까? 그건 순간적 욕구만으로 여자를 소유하고자 하면서도 그 여자가 처녀이기를 바라는 남성적 이기였다. 그 두 가지 이유로 비롯된 거부감을 그녀의 한마디가 깨끗하게 씻어낸 것이다. 다 신령님 뜻인디. 그녀의 이 한마디는 부처님 아래 무릎 꿇은 불교도의 합장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기는 크리스천의 맹세와 그 순수나 진실의 밀도가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아니, 그녀로 하여금 몇 날 며칠을 파란 광기와 불길의 정열로 숨을 추게 하는 신령님의 이름을 빌려하는 그녀의 말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몇 갑절도 순수하고 진실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자신과의 관계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정화섭은 어렵지 않게 파악했고, 신령님의 뜻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녀가 자신의 처녀를 제물로 내놓는 것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리라 싶었다. 묽은 어둠이 가득한 방 안은 신당답게 오랜 세월에 걸쳐 타올랐을 향내음이 짙게 배어 있었다. 윤목에는 신단이 꾸며져 있었고 그 좌우로는 굿판을 차리는데 소용될 도구들이 세워져 있었다. 그런 것들은 어둠 속에서 형체만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말이 있어서인지 그것들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서인지 정화섭은 아무런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어둠으로 지상된 밀폐된 공간에 힘입어 남성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아랫목에 깔린 요 위에 앉아 그때까지 신고 있던 조끼를 서둘러 벗었다. 그리고 윗저고리를 붙다가 아무 기척이 없는 소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멈칫했다. 그녀는 벽을 바라보고 앉아 소리 없이 저고리를 벗어내고 있는 참이었다. 그 어둠 속의 몸짓은 그를 허위파는 걷잡을 수 없는 마력이었다. 그의 전신의 피가 뜨거운 기름으로 변했다. 그 뜨거운 기름은 전신 마디마디에서 불꽃으로 타올랐다. 수천의 불꽃은 일시에 그녀를 향해 뜨거운 혀를 내밀었다. 그는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그의 손에는 치마 속에 감추어진 그녀의 젖무덤이 크게 잡혔고 그녀의 몸은 놀란 듯 경련의 물결을 일으키며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녀의 귀 언저리에 닿아 있는 그의 코에는 그녀의 채취가 가득했다. 그는 들꽃 냄새를 거칠게 빨아들이며 그녀를 더 깊게 포옹했다. 그녀는 미약한 한 줄기 바람의 힘에 순종하여 떨어짐을 짓는 꽃잎처럼 여 위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허기진 손놀림에 따라 그녀의 껍질이 하나씩 그녀를 떠나갔다. 껍질을 다 잃어버린 그녀는 마침내 알몸이 되었고 묽은 어둠이 그녀의 부끄러운 나신을 가리는 옷이 되었다. 그녀의 젖무덤에 얼굴을 묻은 그는 오로지 배고픈 넋일 뿐이었다. 그는 더 짙은 들꽃 냄새에 혼미하게 취해가는 한 마리 벌이었다. 어리끄리고 흔들리는 의식 속에서 그는 허물을 벗어 던지듯 알몸이 되었다. 외로운 알몸은 그 외로움을 부를 짝을 찾아 허둥거리는 몸짓을 지었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서도 배운 바 없는 몸짓을 최초로 지으며 그의 편안한 자리가 되고자 하고 있었다. 그녀는 뜨거운 불덩이가 전신을 태워오는 현기증을 느꼈고 그 현기증이 불똥으로 튕겨지는 아픔을 어금니 사이에 물었다. 그녀는 한사코 신음을 어금니 사이에 물어 입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려고 했었다. 그녀는 자신의 처녀가 떠나가는 마지막 몸짓으로 남기는 통증을 인내하며 사무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건 울음이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긴 날 동안 사무쳐 왔던 바람으로만 띄워보냈던 안타까움이 비로소 매듭을 이루는 희열의 은으로 기쁨의 소리로 흐르는 눈물이었다. 안개의 희부연함으로 아지랑이의 어릿거림으로 바람에 휩쓸리는 꽃밭의 어지러움으로 엇갈리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손바닥에 두 개의 비파를 올려놓고 있는 소년을 만나고 있었다. 소년은 황금빛 비파를 두 개 다 선물하고자 했고 소년은 겁나고 부끄럽고 고마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한 채 비파 나무를 갖고자 했었다. 소년은 그 마음을 선뜻 받아들여 주었고 소년은 무당의 딸과 함께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 비파를 먹지 않았던가. 그 소년에게 자신은 자신의 처녀를 바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은혜 갚음이 아니었다. 빚 갚음은 더구나 아니었다. 먼 세월의 고비를 지나오면서도 잊혀지지 않고 변하지 않은 채 쏠려간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정처 없이 불어간 한 줄기 바람이었다. 그건 방향도 모르고
떠나는 한 등이 구름이었다. 그건 밤마다 비토하며 울다 지쳐 제 피를 되마시며 우는 풀꼭새의 울음이었다. 그는 끝없는 벼랑으로 떨어져 내리는 허탈감에 침몰하며 그녀를 버렸다. 아스만 그 허탈의 골짜기로 떨어져 내리며 그는 문득 성욕이란 무엇인가 혐오감 짙은 회의에 부딪혔다. 그는 매번 침몰하며 똑같은 회의에 빠지고는 했다. 그건 침몰만이 아니었다. 하얀 증발이었다. 공백의 철저한 분해였다. 실체가 완전히 타버린 자리에 남는 것, 성욕은 허무의 죄였다. 그건 완전한 허무의 죄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완전한 허무의 죄가 다시 불길로 살아나는가? 그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衝동의 불길 되는 생명력은 어디서 생성되는 것인가? 어느 시인은 타고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라고 읊었다. 그 깊고 난해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건 그로서는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였다. 그는 막연하게나마 삶이라는 것도 성령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식의 공백 상태에 빠질 때가 간혹 있었다. 자신이 골몰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것이 성욕 같은 것이라면 어쩔 것인가. 그는 이런 난데없는 의문에 부딪히며 얼마나 당혹해했는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성장과 정을 애워쌌던 부르주아적 환경에 오염된 자신의 의식을 힐난하듯 매질하는 고통을 겪고는 했다. 그는 심한 갈증을 느꼈다. 그리고 의지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수마가 덮쳐왔다. 그건 죄로 변한 성욕이 일으키는 언제나 똑같은 증상이었다. 그 변하지 않는 두 가지의 욕구는 성욕으로 죄가 된 것은 의식이지 육체가 아니라는 성명을 하려들었다. 그는 차가운 물을 한 사발 들이켜고 깊은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물 심부름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뻔뻔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려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갇혀있을 감정의 울타리를 행여라도 다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그동안의 여자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도 그녀가 처녀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이 짐이 됨을 느꼈다.